자, 이번 시간에 경제론 관련한 주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론은 한 6문제, 7문제까지 출제가 되고요. 한 문제, 계산 문제가 최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탄력성 얘기에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먼저 수요라고 하는 것, 어떤 재화에 대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하는 것을 수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격대의 어떤 재화를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욕구. 자, 이때 수요가 됐든 공급이 됐든 간에 수요에 있어서는 지불 능력을 전제로 하는 것을 가리켜서 지불 능력을 전제로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리켜서 소위 수요라는 개념을 쓰고요.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 능력을 전제로 해서 공급자가 부동산을 공급하고자 하는 욕구, 이걸 우리가 공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나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점 자체가요, 특정 시점이 아니라 1년간 또는 3개월간, 6개월간 이런 식으로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요즘에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 23회 때까지 마지막 구성이 됐던 것이 소위 유량이라는 개념과 저량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먼저 수요라고 하는 것 정의 보니까 일정 기간 동안 구매 능력 있는 소비자가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래서 단순하게 저 물건을 갖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을 수요라고 하지는 않고 그걸 needs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공급이라고 하는 거, 공급 능력 있는 공급자가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을 공급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리켜서 공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수요가 됐든 공급이 됐든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또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리켜서 소위 수요 공급 이렇게 부르게 될 텐데, 그래서 유량에서 flow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다음에 저량이라고 스톡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 변수를 측정을 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을 전제로 해서 측정하는 개념을 유량 또는 이제 영문으로 flow라는 개념, 흐름이라는 얘기죠. flow라고 하는 게. 그다음에 이제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경제 변수를 측정하는 개념을 가리켜서 스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앞에서 지적해 드렸던 수요,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당장 몇 개를 사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1년 동안 몇 개를 사겠다, 1년 동안 몇 개를 공급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바로 수요, 공급은 전형적인 유량 개념이 되게 됩니다. 다만 우리 시험용으로 과거에 이슈가 됐던 것들, 이 유량 개념으로서 예시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외울 때 수지공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과 공급량, 이게 이제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전부예요. 그래서 수입과 지출과 공급량이라고 하는 거, 이게 주요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도 한 달 수입, 1년 수입, 3개월 수입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지출도 오늘 딱 특정 시점 1초 딱 10시 54분에 지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지출액 이런 식으로 따지기 때문에 지출이라는 개념도 유량 개념이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의 공급량이라고 하는 또 유량 개념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지공이라고 하는 게 소위 이제 유량 개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살펴봤었고요. 그래서 이제 수입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계에 있어서 수입이라는 것은 가계 소득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투자론 할 때 공부하겠지만 기업에 있어서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순영업소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주에게 있어서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지대 수입이라는 용어를 쓰고, 건물주한테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료 수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노동자, 근로자에게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가계소득, 순영업소득, 지대 수입, 임대료 수입, 그 다음에 근로자에게 있어서 임금, 이런 것들이 바로 수입을 표현하는 용어들이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바로 유량 개념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일정한 기간을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죠. 월급도 한 달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었었고요. 지출, 연간 이자 비용 이런 식의 표현이 한번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간 공급량이라고 하는 거, 아파트 생산량 이런 식의 개념을 가리켜서 소위 유량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하는 경제 변수라는 개념이 될 것이고 그 유형으로서 수지공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지공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겠고 저량이라고 하는 것. 자, 결국은 이제 사실은 유량이 됐든 저량이 됐든 둘 중에 하나만 정확히 외우시면 끝나는 문제인데요. 자, 저량이라고 하는 거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경제 변수를 가리켜서 저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산 인구, 주택 재고량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수입은요 일정한 기간을 전제로 했던 개념이고요.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자, 올 연말 기준 우리 집의 자산 가치가 얼마다 이런 식의 표현들, 내 자산 가치가 얼마다라는 식의 표현, 이런 게 바로 특정한 시점을 전제로 측정하는 경제 변수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가계라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가계 자산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것이고 회사에서는 자산 가치 또는 실물 자산 이런 용어들이 과거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수입에 대응해서 소위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한다라고 해서 바로 저량 개념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인구라고 하는 것도 자, 현재 우리나라 인구 5,200만이 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1년 동안 5,200만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구라고 하는 것도 소위 자, 저량 변수로 해석을 할 테고 주택 재고량 좀 어렵게 나왔었죠. 우리나라에 지금 예를 들어서 주택이 1,400만 채가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공실이 200만 채다라고 한다면 이때 주택 재고량이라고 하는 것은 1200만 채라는 식의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주택 재고량이라고 하는 것도 앞에서 공급량, 아파트 생산량이란 이런 용어에 대응하게 되면 이것은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변수, 그래서 저량 개념의 일종이 되게 된다. 그래서 유량, 수, 지, 공 정확히 외워두시고요. 유량에 대해서 수입에 대응해서 자산 가치, 자산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인구, 주택 재고량 이런 개념이 소위 저량 개념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수지공 등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셨고요. 다만 요즘엔 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문제를 구성할 때는 유량 개념과 저량 개념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구성하는 박스형 문제 등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량 그리고 저량이라는 개념을 확인해 보셨고요. 자, 이제 우리가 수요의 결정 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수요라고 하는 것은 이미 논의한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지불 능력을 전제로 하는 구입 욕구를 가리켜서 수요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라는 게 하나의 수요의 결정 요인이고 이 가격 외 요인으로서 만약에 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있게 될 것이고 또는 관련 재화의 가격 이런 것도 바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 외에 뭐 경기 전망 이런 것들도 뒤에서 하나하나 확인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자, 우리가 주택을 자, 올해 기준으로 해서 주택을 구입하고서는 욕구, 요걸 이제 단순화시키면 수요라고 부르게 될 텐데, 자, 수요에 있어서 자, 기본 정의를 볼까요? 수요에서 수요 법칙 또는 수요량의 변화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이 용어 약속입니다. 약속. 이건 이제 경제학이다 보니까 차트가 나와 있으니까 마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데 일단은 다른 요건이 일정하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 자,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가격이 하락하면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걸 이름하여 뭐라 부른다? 수요 법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 법칙이라는 개념 자체가 기준점이 뭐냐면 가격을 기준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라는 개념이 바로 수요 법칙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Y축이라고 보통 우리가 불렸던 거 P 가격이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에 X축으로 불릴 것이 Q라고 해서 수요량 또는 수요량 이런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가격이 이 차트에서 P0이다 라고 했을 때 A점, 자, 거래량, 수요량이라는 것이 Q0 정도의 가치를 갖는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자, 가격이 하락하면 그만큼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걸 하나하나 점들을 연결을 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수요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요, 문장으로 표현하면 수요 법칙이라는 용어를 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이걸 수요 곡선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자 Q라고 하는 개념이 될 텐데 Q라고 하는 거, 자 부동산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가리켜서 수요량의 변화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첫 번째 경우의 수가 우리가 따져본 게 가격이라는 것이 되겠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수요량은 감소할 테고요. 그 다음에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은 감소할 테고,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늘어나게 된다. 이걸 이름하여 수요 법칙, 수요 곡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을 기준으로, 자 포인트 뭐라고요? 가격을 기준으로 자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가리켜서 약속하기를 뭐라 부른다? 수요량의 변화라는 용어를 쓰기로 정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가 아니라 그냥 경제학에서 가격을 기준으로 자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뭐라 부르자? 수요량의 변화. 그래서 이 파트에서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라는 개념을 비교하는 게 한 문제짜리가 됩니다.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는 기준점이 뭐라고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 이걸 이름하여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르고, 이 수요량의 변화라는 것은 이 하나의 수요 곡선 자체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이 P0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구입한 최대 수량은 Q0였었다. 그런데 자 지금 가격이 P1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구입하던 최대 수량이 그만큼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곡선상,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자,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자, 바로 가격 변화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가리켜서 수요량의 변화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럼 이제 결론 나와야 되죠. 만약에 가격 외 요인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가리켜서 수요의 변화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다시요. 가격을 기준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 이걸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라는 표현을 쓰고, 가격 외 요인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가 있다면 이걸 우리가 수요의 변화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자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부동산의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가리켜서 약속하기를 수요의 변화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다시요. 가격을 기준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가 발생한다면, 즉 가격이 상승하면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줄어들게 될 테고, 가격이 하락하면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가 최대 수량이 늘어나는 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약속하기를 수요량의 변화라는 용어를 쓰게 될 것이고, 가격 외 요인 이제 하나하나 내용을 검토하게 될 텐데, 가격 외 요인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가리켜서 이름하여 수요의 변화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수요의 변화 요인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심 소득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 재화의 가격, 이게 주요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요 소고기 가격 자뭐 킬로그램당 5만 원으로 자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가격이 하락해서 4만 원으로 킬로그램당 4만 원으로 하락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구입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이걸 뭐라고 합니다?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릅니다. 가격이 5만 원이었던 소고기가 킬로그램당 5만 원이었던 소고기가 킬로그램당 6만 원 올라서 사람들이 구입을 좀 줄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걸 뭐라고 부른다?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포인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가 있다면 그걸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르고, 그걸 수요 법칙 혹은 곡선으로 그러면 수요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소고기는 킬로그램당 5만 원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근데 내가 수입이 월 200 받다가 한 300 정도로 소득이 증가되게 된다라고 전제합니다. 나는 소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때 그 다음 단계에서 자 원래 같은 5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내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 전에 1kg 먹던 걸 이제 2kg를 먹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가격은 그대로인데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 소득 때문에 증가했거든요. 예,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라고 부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다까요. 내가 200만 원의 수입이 있는데 기존에는 이 수요라고 한 달에 라면을 10개를 먹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소득이 자 2배로 늘었다. 400이 됐다. 그런데 자 라면 소비량이 한 달 기준으로 5개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격 외 요인, 라면 값은 그대로인데 가격 외 요인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그래서 지금 소고기와 제가 라면을 굳이 예시를 한 것은 소위 정상제와 열등제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그 욕구 자체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재화를 가리켜서 정상제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이에 비해서 자 소득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소비를 줄이게 되는 재화를 가리켜서 열등제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어차피 시험 문제 대부분은 정상제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게 될 것이다. 개념 정도만 소득이 올라가는데 오히려 소비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재화를 가리켜서 열등제, 소득이 증가했을 때 바로 소비가 증가하게 되는 그런 재화를 가리켜서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를 가리켜서 정상제라는 용어 하나 봐야 되겠고요. 제일 어려운 게 관련 재화의 가격이죠. 이게 되게 어렵게 이제 우리 수험생들의 경제론 할 때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대체제와 보완제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커피와 설탕 얘기를 보통 얘기를 많이 하지요. 그래서 자 만약에 지금 커피하고 설탕은 같이 항상 섞어서 먹는다라는 전제하에서 자 커피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른 거 빼버리고 다른 요건은 동일하다라고 전제해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만큼 커피 수요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수요량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런데 같이 모두 설탕도 같이 수요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피와 설탕의 관계를 가리켜서 소위 보완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어떤 재화의 수요가 증가할 때 다른 재화의 수요도 증가하는 현상 또는 어떤 재화의 수요가 감소할 때 다른 재화의 수요도 감소하는 세트로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완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에 비해서 우리가 주로 이제 부동산 학계론에서는 대체제가 중심축이 되는데 29회 때 시험에서 드디어 보완제가 한번 출제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특이하게 대부분 대체제를 가지고 구성하는데 29회 때는 내단에다가 내릴 게 없으니까 보완제까지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제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이제 커피하고 자, 대체제 이렇게 해볼까요? 자, 다 콜라하고 사이다 관계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탄산음료를 좋아한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콜라를 그만큼 마시게 되면 그만큼 사이다 소비량이 사이다에는 수요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걸 이제 부동산으로 표시하면 이런 식이에요. A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스톱. 자, A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요건 다 빼버리고요. A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하게 될 겁니다. 가격 자체가 올라가 보면 어떻다? A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 이때 혹시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가 비재화다라고 했을 때 비재화로 수요가 옮겨가게 돼서 비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그런 두 개 재화의 관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대체제라고 부릅니다. 다시 자 콜라 값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콜라를 안 먹고 뭘 먹으면 된다? 사이다를 먹으면 될 것이다. 사이다로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사이다의 가격도 같이 상승한다 라고 하는 관계,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대체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A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 A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B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그래서 B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관계, 그때 A 재화, A 부동산과 B 부동산의 관계를 가리켜서 대체제 관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29회 때 특이하게 보완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한번 이제 C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C 부동산을 안 살려고 하겠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D 부동산도 사람들이 안 살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C 부동산과 D 부동산의 관계를 뭐라고 한다? 보완제 관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심축은 사실 지금 15년 역사에 29회 때 보완제라는 주제가 한번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다 대체제 관계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하고 있죠?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
라고 하는 거, 첫 번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결정 요인이 된다. 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 재화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될 것이고,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그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 근데 특정 재화와 특정 재화의 가격과 무관하게 특정 다른 재화에 대해 다른 재화의 가격이라든가 소득 때문에 전체적인 그 재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가 발생하는 현상을 가리켜서 수요의 변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수요의 변화. 기본부터 가셔야 돼. 자, 그 재화의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가리켜서 수요의 변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의 변화 요인 중에서 소득이라고 하는 것과 바로 관련 재화의 가격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자, 소득이 증가할 때, 자,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늘어나는 재화를 가리켜서 바로 뭐라 부른다? 바로 정상재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 한편 소득이 증가할 때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 재화를 가리켜서 이름하여 바로 열등재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 자, 그리고 자, 대체재라고 하는 거 다시 가셔야 돼. 자, 어차피 우리 시험 문제 대부분 대체재. 자, 볼까요? 자, 이런 경우 있다 싶습니다. 아파트와 연립의 관계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입주할 수도 있고 연립에 입주할 수도 있는 경우도 존재할 겁니다. 근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는 그와 비슷한 효용을 제공하는 연립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을 때 아파트에는 수요가 감소하고 연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연립주택에 대한 수요와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 이걸 이 두 개의 관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대체재라고 부릅니다. 보완제는 지금 보지 마세요. 나중에 공부가 좀 되신 다음에 보완제 봐야지 한꺼번에 보려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소득이 증가할 때, 자, 바로 구입하고는 최대 수량이 증가하게 되는 관계. 이걸 우리가 자, 가격 외의 요인에 따라서 구입하고는 최대 수량의 변화가 발생해서 수요의 변화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소득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대체재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어려워요. 개념상 상당히 까다롭고 계속 공부하다 보면 계속 이렇게 말이 꼬이듯이 힘든 부분이 대체재와 보완제 관계가 되게 됩니다. 자, 일단 그렇다 치고, 자, 주로 이제 시험 문제 구성이 되는 게 바로 이 얘기죠. 자, 지금 이제 수요의 증가 요인이라고 하는 것과 수요의 감소 요인을 비교하는 문제가 정형화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가격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 가격 외의 요인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 만약에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늘어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수요량의 증가. 가격이 상승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감소하게 되는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수요량의 감자. 일단 다시 가격이 상승했을 때 구입하고자 최대 수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걸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 가격이 다시 하락했을 때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늘어나게 되는 현상을 뭐라 부른다? 수요량의 변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가격이냐 아니냐 이것만 기억하셔야 돼. 그 재화의 가격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수요량의 변화라는 표현을 쓰고,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전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라는 표현만 쓰면 힘드니까 그 재화의 가격이라는 표현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수요의 변화 유형들을 보게 되면 먼저 소득이 증가한다라고 하면 어떻다? 수요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왜? 항상 문제에서는 따로 얘기 안 하면 정상재를 전제로 하게 됩니다. 그럼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그 재화에 대한 수요는 어떻다? 감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봐야겠죠. 두 번째, 대체재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대체재 가격 상승하게 되면 그 재화의 가격은, 수요는 어떻다? 증가하게 됩니다. 볼까요? 다시 연립액과 아파트와 연립. 그래서 지금 아파트가 중심축이 된다라고 했을 때 관련 지역은 뭐냐면, 바로 연립주택이 되겠죠. 연립주택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연립으로 안 가고 아파트로 옮겨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관련지와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다?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게 하나 어려운 포인트. 자, 그럼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그 재화로 가지 않고 관련지와 대체재로 옮겨갈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체재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선호도라고 해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한다. 그럼 사람들이 다 아파트를 좋아하게 된다. 그럼 어디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에 비해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한다. 그러면 그 재화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전망, 아파트를 샀을 때 앞으로 많이 오를 거다라고 판단되게 되면 바로 가격 상승 기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다?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이제 강남 지역에서 아파트 급등하는 사태가 벌어졌었지요. 자, 가끔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왜 가격이 비싼데 또 사냐라고 했을 때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긍정적인 경기 전망을 했을 때는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하면 그만큼 물자 시장에 수요 자체가 증가하면 가격이 또 상승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요즘에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어쩐지 실질 현상에서는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그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그런 기대가 만약에 조성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다? 그만큼 수요가 감소하게 될 것이고 수요가 감소하면 또 아파트 가격을 내리는 그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구수가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수요는 어떻다? 증가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사람 머리수 자체가 늘어나면 당연히 어떻다? 수요는 증가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이에 비해서 인구수가 감소하게 되면 수요 감소 요인. 그래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비가 점점 이제 인구가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본다면 부동산 값은 경우에 따라서 하락할 수, 수요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하락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율. 이자율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금리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어떻다? 수요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요즘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한국에서도 금리 인상 얘기가 논의가 되고 있고 올라가는 중이죠.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어떻다? 수요의 감소 요인이 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세라고 해서 거래세라는 게 우리 세법에서 공부를 하게 될 주제인데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 취득세 등이 있겠고요. 이에 비해서 양도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 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래세가 하락하게 되면 인하가 되게 되면 그만큼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거래세가 인상되게 되면 어떻다? 수요가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 중에서 그런 얘기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소위 연착륙이라고 하는 것을 유도해 내기 위해서 자, 부동산 가격 자체는 올려서는 안 된다라는 게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신 자, 거래는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거래세 인하라고 하는 것이 일부의 어떤 주장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수요의 증가, 감소 요인이라는 개념을 보셨어요. 다시 기본부터 보셔야 돼요. 이게 제일 기초가 되고 제일 어려운 부분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기준점이 뭐라고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그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늘어나고 그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줄어들게 되는 현상,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꼭 그냥 가격, 우리가 이제 교재나 이런 데서는 그냥 바로 가격이라는 표현만 쓰는데 우리가 공부하실 때는 그 재화의 가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그 재화의 가격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가리켜서 수요량의 증가, 수요량의 감소 또는 수요량의 변화라는 용어를 쓰게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가격 외의 요인,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가 발생하는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수요의 변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소득이라든가 관련 재화의 가격 등이 있을 수가 있다. 해서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구입하고자 하는
양 자체가 증가했을 때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정상재. 한편 자 다른 관련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자 이 재화, 즉 문제 삼는 그 재화의 가격도 상승하는 관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대체재라고 부르게 된다. 다시 아파트 연립을 가지고 봐야 돼.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근데 만약에 연립의 가격도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대체재 관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실제 시험 문제는 두 가지 유형. 첫 번째,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라는 용어를 가지고 한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중 수요의 변화 요인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수요의 변화 요인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답은 뭐냐면요.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나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재화의 가격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건 수요의 변화 요인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바로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되게 됩니다. 다시 그 재화의 가격 상승이나 그 재화의 가격 하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고요?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되게 된다. 이렇게 도리를 잡으셔야 돼서 그래서 수요 증가라고 하는 거. 만약에 첫 번째 이슈가 되는 것이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다? 그만큼 수요자 구입하는 최대 수량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수요의 증가라는 표현을 쓰게 될 것이고요.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다? 바로 역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그 다음에 선호도 증가하게 되면 역시 수요 증가한다. 그 다음에 경기 전망, 긍정적인 경기 전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요의 증가 요인이 되게 될 것이다. 인구세 증가도 역시 수요의 증가 요인이 되게 될 것이고 이자율을 대출금리의 하락이라고 하는 거 바로 수요의 증가 요인이 되게 될 것이고 거래세가 인하가 되면 수요의 증가 요인이 되게 된다. 그럼 거꾸로요. 이렇게 가는 거죠. 소득이 감소하면 이때 수요의 감소 요인이 될 거고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그 재화의 수요도 다 감소하게 된다. 다시 연립이 있고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립의 수요가 감소해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야? 아파트도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 왜? 싼 연립으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경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싼 연립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요의 감소 요인에 대체재의 가격 하락이라는 개념이 있겠고요. 선호도 감소, 그다음에 부정적 경기 전망, 이런 것들이 있으면 수요의 감소 요인, 그리고 인구 감소, 금리의 상승, 그 다음에 거래세 인상, 이런 것들이 수요의 감소 요인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선 두 가지, 첫 번째 이슈, 요건 이제 유형이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될 수 있는데 제일 간단한 문제가 수요량의 변화 요인과 수요의 변화 요인을 올바르게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수요량의 변화 요인은 뭐가 된다? 그 재화의 가격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리고 나머지 요소는 이렇게 아주 많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수요의 변화 요인이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수요의 증가, 수요의 감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걸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림 보시기에도 이런 식이죠. 지금 수요 증가라고 해서 수요 곡선 자체에 우하향하는 모습을 갖는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옮겨오는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수요의 증가. 가격이 동일합니다. 가격이 동일한 시점에서 첫 번째 수요 곡선은 아주 조금 수요량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수요 곡선은 훨씬 더 많은 수요량이 있습니다. 이만큼을 가리켜서 이걸 우리가 수요의 증가라는 표현을 써요. 한편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라고.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던졌을 때 소득 감소가 있게 되면 가격은 그 모양 그 재화의 가격은 그 모양 그 꼴인데 그만큼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다시 갑시다. 첫 번째 출제 이슈가 뭐냐? 수요량의 변화고요.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는 거. 그 재화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구입하고 전 최대 수량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 수요의 변화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소득도 있었죠. 대체적 가격도 있었죠. 인구수도 있었죠. 예. 그 외에 뭐 거래세라든가 금리라든가 경기 전망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수요량의 변화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재화의 가격 변화라는 것. 그리고 이제 문제를 구성할 때 수요의 변화라는 전제 하에서 수요의 증가 요인하고 수요의 감소 요인을 따져묻는 게 또 하나의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의 증가 요인이라고 하는 거, 수요의 증가 요인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수요의 증가 요인이라고 하는 개념. 자, 우리가 대체적 가격 상승 뭐 이런 것들이 수요의 증가 요인. 대신 문제를 구성할 때는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과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외울 때는 우리가 그림 보면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수요의 증가, 왼쪽으로 이동하면 수요의 감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외울 때는 헷갈리니까 복잡하니까 이 파트에서는 이해로 가지 마시고 자 우리가 정치적인 색깔들을 가지고 보면 좌파, 우파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우파라고 하는 것은 경제 성장자 성장에 더 주안점을 두자는 그런 주의가 될 것이고 주장이 될 것이고 좌파는 좀 붕괴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자는 것이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성장. 그래서 오른쪽이 뭐라고요? 우파.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어떻다? 수요의 증가 요인으로 봐야겠고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어떻다? 수요의 감소 요인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의 증가와 수요의 감소라는 개념까지 해서 여기까지가 거의 무조건 1년에 한 문제. 수요량의 변화냐, 수요의 변화냐, 아니면 자 수요의 증가냐, 수요의 감소냐. 수요의 증가, 수요 감소는 너무 쉬우니까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냐,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냐.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수요의 증가, 수요의 감소라고 하는 거. 수요 곡선 우측 이동이면 수요의 증가, 수요 곡선 좌측 이동이면은 수요의 감소라고 하는 거. 요렇게 해서 자 수요의 결정 요인 다시 보셨습니다. 그래서 자 한 번만 더 정리하고 공급액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라고 하는 개념부터 보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가 지불 능력 있는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가리켜서 최대 수량의 변화를 가리켜서 소위 이제 수요량의 변화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의 기준점은요 그 재화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가격이 그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 또는 수요곡선, 수요법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그 재화의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여기서 이제 정상재와 대체적 개념은 그렇다 치고 바로 결론 들어가서 문제를 구성할 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비교한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가리켜서 바로 수요의 변화 그리고 수요의 증가라는 것은 수요 곡선 우측으로 이동하는 모습 예시값으로서 대체적 가격 상승, 소득 상승이라는 거 그 다음에 긍정적 경기 전망, 선호도 상승 그 다음에 금리 인하 거래세 예담의 인하 이런 것들이 수요의 증가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수요 감소에는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가리켜서 수요의 감소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그래서 사연들을 같이 비교해서 보셨고요. 이 정도가 바로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서 한번 가볼까요? 이제 또 하나 공급
이라고 하는 것의 결정요인입니다. 앞에서 이 공급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공급 능력 있는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리켜서 공급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 모두 유량 개념으로 해석을 했던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소리 간단해요. 그 재화의 가격에 따라서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공급량의 변화 해서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해서 P0에서 P1으로 상승한다. 그러면 P0였을 때 공급하고자 했던 양이 Q0라고 한다면 자, P1으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공급하고자 하는 이 수량도 Q1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모습의 곡선이 되게 됩니다. 앞에서 수요 곡선의 경우 우하향한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는 것이 수요 곡선의 모습이었었고 공급 곡선이라는 것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X표 이렇게 딱 그었을 때 먼저 뭐가 째죠? 오른쪽 올라가는 모습은 공급 곡선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내려가는 모습이 수요 곡선이 되게 됩니다. 다시 갑시다. 공급 양의 변화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갔었죠. 그 재화의 가격에 따라서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가리켜서 공급 양의 변화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공급 양의 변화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격이라고 하는 거, 그 재화의 가격이 이슈. 그러면 이제 역시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에 따라서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가리켜서 바로 공급의 변화라는 용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의 변화, 요인 등에 관련해서 이건 오히려 좀 간단하죠. 28회 때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요. 공급의 증가 요인, 그다음에 공급의 감소 요인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공급의 증가 요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원가 등에 관련한 부분이 이슈가 될 텐데, 주택 건설용 토지의 가격이 하락한다.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다. 그럼 원가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어떻다? 그 공급하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공급의 증가 요인이 되게 됩니다. 비슷한 표현에 건설 노동자 임금 하락, 나머지 조건 다 동일합니다. 근데 원가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어떻다? 공급하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공급의 증가. 그 다음에 건설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이때도 원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늘어나게 될 것이다 해서 이걸 우리가 공급의 증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또 비슷한 이슈 중에 정부에서 어떤 토지용 규제가 완화가 된다. 전에는 아파트 함부로 못 짓게 하다가 이제 쉽게 지을 수 있게 규제를 풀어준다. 그러면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다라고 전제했을 때 그만큼 공급은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택 경기 전망 상승 예상, 주택 건설업체 수 증가 이런 것들도 공급의 증가율. 가볼게요.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고 있을 때 앞으로 집값이 많이 오르고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살려고 할 것이다 라고 판단되게 되면 그만큼 어떻다? 공급하고 하루 만에 집을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공급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고 있다고 했을 때 건설업체 수가 증가하면 여기서 집 짓고 저기서 집 짓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공급의 증가 요인이 되게 됩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공급의 감소 요인, 거꾸로 가는 거죠. 원가가 상승하게 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공급자가 최대로 공급하고자 하는 양 분명히 줄이게 될 겁니다. 노동자 임금이 상승한다라든가 건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도 공급의 감소 요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토지 이용 규제가 강화가 되게 되면 그만큼 공급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건설 업체 수가 감소한다라거나 또는 주택 경기 전망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것이 되게 되면 이때는 공급의 감소 요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풀어가실 때, 문제 구성할 때 공급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공급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 똑같아. 첫 번째 출제 포인트가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율을 비교하시오. 그래서 공급량의 변화는 뭐라고요? 그 재화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공급량의 변화 요인이 될 것이고, 공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 재화의 가격 외 요인에 따라서 바로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가 발생,
그걸 공급의 변화라고 부르게 된다. 그리고 문제 구성할 때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공급의 증가,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공급의 감소라고 해서 문제를 구성할 때 공급의 증가, 공급의 감소를 비교할 수도 있고 제일 지저분한 문제가 뭐냐면 수요의 증가 요인 또는 수요의 감소 요인과 공급의 증가 요인 또는 공급의 감소 요인을 비교해서 다음 중에서 딱 써놓고 다음 중 공급의 증가 요인끼리 연결한 것은 다음 중 수요의 감소 요인끼리 연결한 것은 이런 식의 문제까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 하나하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실제 문제 구성을 할 때는 공급의 증가 요인, 공급의 감소 요인, 수요의 증가 요인, 수요의 감소 요인, 수요 양의 변화, 수요의 변화, 공급 양의 변화, 공급의 변화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를 가지고 사례를 가지고 보통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가 공급의 결정 요인. 그럼 결과적으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 그 재화의 가격이 되면 이걸 수요량의 변화, 그 재화의 가격 외 요인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최대 욕구가 변화가 있다. 구입하고자 최대 수량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수요의 변화, 그 재화의 가격에 따라서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가리켜서 공급량의 변화, 그 재화의 가격 외 요인에 따라서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가 있다면 이걸 공급의 변화, 증가, 공급 증가, 수요 증가,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 수요 감소, 공급 곡선은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가리켜서 수요 감소, 공급 감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다가요, 이제 탄력성에 관한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